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인형 괴담. 여러분 중 소위 덕후분이 계신가요? 미소녀 피규어나 심지어 관절 인형까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머릿속 한 구석에라도 꼭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평소 여러분이 수집하는 그 물건들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요. 저는 뼛속까지 오타쿠입니다. 외모야 딱히 오타쿠처럼 보이진 않고 최소한의 외관은 신경 쓰는 편이지만 방만큼은 완전히 덕후의 방이죠. 일반인이 보면 마구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회사 동료나 일반 친구들도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하고 기겁할 만한 제품은 진열해 두지 않았습니다. 오타쿠 냄새를 완전히 지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금 로봇 모형이나 건담 프라모델 정도를 장식해 뒀습니다. 남자친구들한테는 좋겠다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들한테는 대단하네 하며 꽤 흐뭇하게 봐주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질색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그 선반 뒤편에 사실은 미소녀 에로 누드 피규어가 수납되어 있다는 건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뒤편 창고 또는 다락 같은 공간에 몰래 숨겨두는 거죠. 회전식 이중 아크릴판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서 손으로 조작하면 앞면과 뒷면이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앞쪽엔 건담, 뒤쪽엔 에로 피규어를 진열해두는 구조였죠. 꽤 공을 들였습니다. 주변 가구와 균형을 맞춰 뒷면을 자연스럽게 숨기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꽤 희귀한 피규어나 스태츄를 모으다 보니 어느 순간 열정이 조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미소녀 프레임 관절 인형이었습니다. 약 30cm의 크기의 생각보다 꽤 큰 인형이었죠. 피규어와 인형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듯한 그 완성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고가의 스태츄에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있던 터라 망설임도 없이 구매해버렸습니다. 이름은 유메라고 붙였습니다. 이 프레임 관절 인형이라는 건 피규어와 달리 직접 옷을 입히고 상황을 연출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비싼 취향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옷이며 잠옷이며 침대며 주변 소품을 하나하나 갖춰 나갔습니다. 물론 다른 인형들도 첫눈에 반해서 입양하였습니다. 여러 캐릭터 인형들도 함께요. 가게에서는 마치 진짜 아이를 분양하듯이 팔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만큼 애지중지 관심을 쏟았죠. 소유자가 그렇게까지 감정을 쏟다 보면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인형들의 표정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인형들도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느 순간엔 진심으로 얘네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인형 괴담이라는 게 인터넷에 흔히 있는 이야기이지만 인형과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기는커녕 이 마음을 양분 삼아 움직여봐라, 심령 현상이어도 좋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인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푹 빠진 지 딱 2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유메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 어느 사진에서 봐도 명백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메만 유독 그랬습니다. 단순한 착각 수준이 아니라 포토샵 합성처럼 씩 하고 웃는 표정으로요. 분명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뭐야, 징그러 싶어서 실물을 확인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여전히 희죽희죽 웃고 있었죠. 카메라의 각도 탓인가 싶어 그 사진은 삭제하고 다시 찍기도 했습니다.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이상하네 정도로 넘기고 제 정신 상태가 걱정되어 그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쳐서 퇴근하고 돌아와 불을 켜고 수납해둔 인형들을 꺼내려는데 인형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꺼낼 때 기본적으로 뒤쪽을 향해 해두거든요. 나름 소박한 방어 수단으로요. 그런데 모두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전부 다요. 그날따라 인형들의 유리눈이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형이라는 건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쓰러지는 것도 이상한데 좁은 수납 공간 안에서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소름 돋는 걸 느끼면서도 이상하네 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생기자
조금씩 기분이 나빠져서 유매를 포함해 다른 인형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새로운 희귀 피규어나 저렴한 신상 피규어 같은 게 나오면서 제 관심이 그쪽으로 향한 것도 있었죠. 어쩐지 인형 쪽을 보고 싶지 않아서 수납해서 꺼내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는 방치해버렸습니다. 안 좋은 일들도 어느 정도 잊혀져 가던 무렵,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 진열된 아크릴 선반 중 인형이 있는 칸만 전부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원래 앞면은 건담 굿즈 공간이었는데 왜? 하고 자다 일어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 선반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전식으로 만들어뒀던 접합 부분이 녹아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이라고는 해도 방 온도가 아크릴이 녹을 온도까지 올랐다면 저도 진작 죽었을 겁니다. 게다가 부분적으로만 녹은 거잖아요? 에어컨도 완비된 방인데요. 이때는 의외로 무서움보다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녹아 굳은 아크릴 부분을 살짝 건드려 봤는데 찍 하는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분을 억누르면서 그날은 피규어와 인형들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하게 당황해서 일단 소리를 질러봤지만 좁은 공간인 것 같아 소리가 안에서 메아리 칠 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어둡고 밀폐된 공간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을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몹시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야, 이게 뭐야? 누구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손만 아파올 뿐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관에 생매장된 영화 속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떡하지? 힘도 없는데 걷어차서 부술 수도 없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서 계속 시간이 흘렀고 나갈 수도 없는 채로 바짝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은 바싹 타들어갔고 무조건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기온만큼은 덥지도 춥지도 않았는데 그 어중간함이 오히려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빛도 안 들어오고 좁고 숨도 못 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가득 차서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사방이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야. 오늘도 귀엽네. 유리 눈알 6개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녹음 테이프처럼 짜그라든 음색이었고 심장이 그냥 멈춰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기절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평소 침대 위였습니다. 무서운 꿈을 꿨구나 싶었는데 옆을 보니 유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골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오려다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순간 온몸의 털이 전부 곤두서는 걸 느꼈습니다. 죽을 만큼 놀란 동시에 으아! 소리를 질러버렸고 저도 모르게 유매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세게 찼던 탓에 왼쪽 유리눈이 금이 가버렸고 예쁜 얼굴에는 큰 흠집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신경쇠약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인형은 이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해체해서 버리는 것도 겁나서 태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유매를 위해 골라뒀던 옷이며 소품이며 전부 다요. 화학제품이라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런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태우는 내내 나무 아미타불을 중얼거리는 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어쩌면 그때 제대로 된 부적이나 의식을 치르지 않은 게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악몽은 계속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형의 위치가 어딘가 살짝 바뀌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제 정신은 조금씩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타쿠의 본능 때문인지 인형이며 피규어를 처분하고 싶다거나 방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영능력자는 없었고 절에 가봤더니 이상한 얼굴로 정신력이 어떻다는 설교만 들었습니다.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회사에 나갈 기력도 바닥나 연속으로 결근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를 걱정한 동료 B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A야, 요즘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C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직접 병문안 가신다고 하시던데. 아, B야, C 과장님이 온다고? 아니, 오시는 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쉬는 거니까. 몸이라니 병원은 가봤어? 내 거랑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녀봤는데 원인 불명이래. 잠깐!
정신건강의학과라니 그쪽 병이야? 나 전혀 몰랐잖아. 왜 말을 안 했어? 아, 미안해. 요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분이 안 들어서. 완전 우울증 아니야? 다른 병원에 가서 소견 한번 더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있잖아, 비야. 혹시 너 오컬트 믿어? 응, 갑자기 왜? 나 저주받은 것 같거든. 저주? 허허허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야.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심으로. 진짜야? 농담 아니고? 그래서 너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영능력자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에이, 모르지. 일단 심각한 거면 몇 명한테 물어는 볼게.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알겠어. 진짜로 부탁해, 그럼. 잘 모르겠지만 힘내. 동료의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왠지 기운을 조금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도 같았습니다. 왜 나는 진작 누군가한테 상담하지 않았을까? 그럴 기억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숨을 돌렸더니 어느새 제 옆에 다른 인형인 시오가 누워 있었습니다. 누운 채로 아무것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누워있는 것 자체가 뭔가를 호소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빨리 다음날 B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쪽에 밝아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상담에 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의 목소리가 천사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D씨라는 다른 부서에 들어본 적 없는 분이었는데 일단 이야기는 들어주겠다고 해서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B가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창피해서 그 자리는 B에게 빠져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D입니다. 안녕하세요. A입니다. 왠지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을까 싶었죠. A씨, 뭔가 저주받았다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요. 진짜예요? 소개하려면 자세히 들어봐야 해서요. 네, 단순히 제 정신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조언을 듣고 싶달까요? 정신적이라는 건 악몽을 꾼다든가 환각을 본다든가 환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선반이 녹아 있거나 한 건 있었습니다. 그거 자기도 모르게 직접 한 건 아니죠? 녹화해두진 않았으니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한 건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목류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저는 마음을 먹고 인형 덕질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방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D씨가 꽤나 질색하는 게 느껴졌지만 일단 나중에 인형 의식이나 심령 분야에 밝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그 자리는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진전이 생긴 것 같아서 남에게 기대는 것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기력을 되찾은 것 같아서 낮부터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상사 C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왠지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씩 결근한 터라 당연한 건가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뭔가 저를 보면서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동료 B가 다가와서 야, 잠깐! 하고 부르더니 그대로 탕비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야, 너 D씨랑 어제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무슨 얘기라니? 심령계통 상담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잖아. 아침부터 네 이상한 소문을 온 사방에 떠벌리고 비웃고 다니던데 무슨 얘기한 거야? 떠벌린다니 뭘? 에로 피규어랑 인형에 둘러싸여 사는 변태라느니 환각을 보면서 인형이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느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는데 아침부터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 유령 얘기 같은 건 안 했어? 했거든? 그게 상담 내용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변태 폭로하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던데 우리 부서까지도 다 퍼졌어. 왜 이래? 나는 그런 걸 부탁한 게 아니잖아. 그 부탁이라는 게 인형이 살아있다는 얘기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나저나 그게 다 진짜야? 몰라. 아크릴 케이스가 저절로 녹은 것도 물건 위치가 명백히 바뀐 것도 환각이라고?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네 얘기를 안 믿는 거 아닐까? 일단 직접 따지러 가볼게. 너는 어디 숨어 있어.
아니, 나도 간다.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도 가서 따져야겠어. 왜 그때 그렇게 무턱대고 오랫동안 숨겨온 취미를 낯선 사람한테 털어놓은 걸까요? 털어놓은 상대가 가까운 사이였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요. 그때의 대화는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창피하고 비참해서 눈물이 나오는 데다 굳이 상관없으므로 생략하겠지만 D는 결국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D 자체도 그냥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런 동호회에서 놀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노는 사람 그룹의 가벼운 남자였던 거죠. 처음 보는 소행이 나쁜 사람한테 저는 덕후 취미를 죄다 폭로해버린 겁니다. 그 일 이후 회사에 나갈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D가 밉고 그를 원망하는 날만 이어졌습니다. 시오는 여전히 멋대로 선반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그런 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졌습니다. D에 대한 증오가 더 강했으니까요. 증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좋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인형의 악몽이 아니라 D가 제 자신을 비웃는 악몽을 꾸게 됐습니다. 회사도 못 나가고 상사로부터 독촉 전화가 와도 나갈 마음이 안 생기고 직장인으로서 무언가 완전히 결여된 저는 일 같은 건 생각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인형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왠지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눈앞에서 움직여서 저를 위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오가 왠지 미소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일로부터 이틀 후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B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서없는 일상 대화를 10분쯤 나눈 뒤 B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어젯밤에 D가 죽었다고 하더라. 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말이지, D를 소개한 것도 나잖아. 게다가 죽었을 때 상황을 방금 들어서 좀 그렇더라. 무슨 일이야? D 있잖아. 자사고였대. 운전 실수로 충돌해서 꽝 하고 즉사했대. 그래? 근데 사고 차량 핸들에 사람 머리카락이 아니라 인형 머리카락처럼 생긴 게 엉켜 있다고 하더라. 거기다 인형 같은 타버린 머리도 있었다고 해. 뭐? 심장 소리가 귀 뒤까지 들릴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B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워낙 인형 괴담은 인터넷의 흔한 이야기 같아서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얘기도 신경 쓰이고 좀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 왠지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아무도 크게 소리내어 말하진 않는데 뭔가 저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나도 살짝 그런 것 같아서 무서워.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거라고? 아니, 내가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타이밍상 다들 찜찜해 한다는 거지. 그것만 전하려 했던 거야. 알겠어. 근데 진짜로 그냥 어떤 이상한 우연이 겹쳤을 뿐인 거 아닐까? 아마도 그렇겠지. 근데 너 어떻게 할 거야? 회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겠지. 나도 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아마 그만둘 것 같아. 그래, 내가 계기를 만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계기는 나잖아. 어떤 원인이나 진상이 있었다 해도 이 일은 이제 끝난 걸로 하고 싶어. 그대로 일주일 뒤 저는 무단 결근을 이어가다가 오랜만에 상사를 만나 자진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저는 그동안 저축해둔 게 꽤 있었기 때문에 히키코모리 상태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인형 계통의 악몽이나 이상한 현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일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지나고 보니 인형이 귀신이 씌었다, 저주에 걸렸다 보다 한 인간에게 배신당한 것이 더 화가 납니다. 인형의 저주는 지금은 사라졌고 현재는 절약해서 피규어 인형 덕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일반적인 교우 관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으니 미소녀 피규어도 인형도 물론 시오도 완전 다 꺼내놓고 진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구석 생활도 계속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인형도 모을 수 없으니 이제 조금씩 문 밖으로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매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제 환각이었을까요? 아주 가끔 시오의 얼굴을 보면 눈알이 도르르 돌아가거나 희죽 웃는 것 같은 착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제 환각이겠죠. 움직인다면 움직인 대로 뭔가 대단한 거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때 처음 악몽을 꿨을 때 유리 눈알이 6개였다고 했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D를 대신 죽여준 건 셋 중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 부분만 좀 궁금하네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인형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D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뭐 죽은 거는 좀 안타깝지만 D라는 사람은 정말 행실이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잘 읽었네요.